페르소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보통 우리는 페르소나만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림자라는 개념도 또 같이 그렇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네. 보면 페르소나가 어떤 외부에 드러나는 나의 모습, 사교적인 모습이라면 네. 그림자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내면에 좀 추악한 자기의 어떤 본성 내지는 숨겨진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 그런 걸 그림자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책의 용어 해설에서 얘기하는 어려운 말로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읽어주세요. 네. 읽기 싫다. 네. 페르소나는 한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인과 사회 사이를 조화롭게 이어주는 정신의 수단을 말한다. 그리고 그림자는 성격에서 거절당하고 수용되지 않는 양상을 일컫는 말로 억압된 상태에 있으면서 자아가 지향하는 이상과 페르소나에 대한 보상적 구조를 형성한다. 라고 합니다. 네. 그걸 가지고요. 네. 옹gin이가 김창한님이라는 분인데요. 네네. 뒤에 해설을 좀 붙여놨어요. 맞아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페르소나와 그림자, 페이지로는 329페이지에 나온 건데요. 다양한 잠재 인격의 짝인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보완적 구조를 이루며 성장한 모든 인간 정신에 존재한다. 페르소나는 공적인 것에 반응하며 그래서 공적 인물로 존재한다. 페르소나는 자아의식과 어느 정도 동일하며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에 반해 자아가 제어할 수 없는 무의식의 정신 요소 가운데 하나가 그림자인데 자아는 보통 그림자의 발산을 그다지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의식이 거절한 것이 그림자가 된다. 자아의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동일시하고 흡수하는 것은 자아와 페르소나의 일부가 된다. 그러므로 그림자와 페르소나는 자아의 양극성으로서 정신의 위치에 있는 대극적 짝이다. 텔레비전 드라마 킬미 힐미나 하이드 지킬 나의 내용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주인공은 페르소나와 그림자가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완전히 분열된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만 생각하면 이게 어떤 건지 딱 그냥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설명들을 보면서 한 가지 그 이미지를 좀 연상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겠다 싶어서. 아수르백작이지.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왜 보통 이렇게 사람이 막 상상을 하는데 한쪽 편에 이제 천사가 동동 떠 있고 반대쪽 편에는 악마가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그런 맞아요. 그림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천사가 페르소나고 악마가 그림자야. 그치.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인식했어요. 근데 이제 페르소나라는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personality 할 때 그걸 약간 이탈리안식으로 발음을 한 게 페르소나인가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원이 어원을 그런 알니까 느낌인 재밌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근데 그걸 다 그거 갖고 되게 있다. 약간 그러네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소나 뭐 이런 이게 비슷한 말이구나. 인격이나 뭐 이런 말이랑. 그러면 이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네.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 언제 사람 될래? 그러니까 이게 페르소나가 되라는 얘기잖아요. 뭐. 그렇죠. 뭐 사회적으로 좀 그런 의미네. 똑바로 야. 잘해라. 뭐 이런. 본능대로 살지 말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페르소나하고 그림자가 일단은 뭐 성과 악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한 자아하고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된 자아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간의 좀 간극을 어떻게 좀 줄이냐가 아마 우리가 살면서 평생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쵸. 이제 그래서 무조건 페르소나가 나쁘다, 그림자가 나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좀 자아를 아까 단련하고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좀 보완하는 자아로 어떻게 커나갈 것인가로 한번 고민하고 한번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BTX 음악 가사도 그런 어려움들을 표현한 가사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은 해보는 것들이죠. 네. 이 내용을 좀 읽으면서 도움받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을 좀 대할 때 누구나 다 이런 페르소나 같은 걸 갖고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위기 상황이나 극한 상황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을. 그런 건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 왜 저렇게 가식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도 네.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있으면 훨씬 좋겠죠. 네. 그리고 막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그림자를 본 거죠. 네. 내가 페르소나로 감추려고 했던 그 그림자를. 그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타인도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학문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 시작할 때 읽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그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저도. 내가 이렇게까지 왜 알아야 되는 걸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1부 시작할 때 읽었던 건데 전 세계는 한 가닥 실에 매달려 있고 이 실이 바로 인간의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에 대한 탐구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의 세계가 우리의 정신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정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본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읽어서 사실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게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네. 원론적인 그런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심리학 공부를 아마 그런 것들 같이 테스트를 해보고 얘기 나누고 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174페이지에 페르소나 굉장히 이중적인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향적인 사람 중에서 자기 할 일은 굉장히 외향적인 일인데도 하고 단 뒤에 엄청 숨어서 살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유병재 혹시 아세요? 알죠. 유병재 그 개그맨. 네, 그 전지적 참견 보고 저렇게 특이한 성격의 사람도 있나 저는 그거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한 2년간 일한 스타일리스트나 그 헤어 메이크업이랑도 얘기하는 거 너무 극도로 꺼려해요. 막 낯가리면서. 그런데 그 예능 쇼에 나와서는 막 웃기고 막 별 얘기 다 하고 웃기는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인가 봐요. 굉장히 내향적인데 자기가 이제 멍석이 깔아지면은 자기는 그렇게 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서는 절대 내가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굉장히 극과 극의 사람인 거죠. 암과 명이 굉장히 큰 사람 차이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을 때는 좀 뭔가 좀 그 사람의 근원의 탐구, 보여지는 모습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아는 아까 주어진 거라고 일부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페르소나는 생애 과정에서 여러 번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좀 직장인처럼 좀 꾸며볼까? 이러면서 이제 내 페르소나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대학생에서 직장인처럼 좀 보일 거야. 네. 차를 한 대 사야 되겠어. 막 이런 식으로 난 차를 모는 사람이야. 막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계속 사회적 계급, 동료 집단의 선호도에 따라서 생각도 다르게 하고 옷도 다르게 입고 뭐 라이프 스타일도 다 바꾸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고요. 여기서 보면 페르소나가 왜 생겨나는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준 게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하나는 사회적 조건과 요구에 의해서 사회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하나의 성격이 탄생하는 게 페르소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어떤 목적과 열망에 맞춰져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성격 이런 또 페르소나가 있다고 해요.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직장에 들어갔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럼 직장에서 뭔가 일을 시켰을 때 내가 거기에서 시키는 일들은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싫어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페르소나일 것 같고 또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내가 또 따로 의도를 갖고 내 모습을 외면을 꾸미는 거 그런 것들은 또 일종의 내 열망에 의한 페르소나인 것 같고 두 개가 일치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페르소나와 그림자는 어떤 스펙트럼의 양 끝점에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른 이 양 끝점을 어떻게 통합해서 전일적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제 그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게 아닐까. 나의 어두운 부분에 그런 몰입해서 살지 말고 나의 가식적인 부분을 더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융은 대극들이 제3자의 개입으로 정신 안에 통합한다고 주장한다. 이 얘기가 그 대극들이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페르소나와 그림자 모두를 허용하고 무의식은 새로운 상징 형태로 창조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내면의 빈 공간을 창조한다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극들을 새로운 태도를 갖고 세상과 새롭게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한대요. 어떤 악도 에너지일 수 있고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에너지일 수 있는데 네. 이걸 어떤 자아가 잘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명상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융은 치료 여법이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 두 부분 모두를 발달하거나 이제 너무 심한 뭐 그런 그림자는 조금 누그러뜨린다거나 또 너무 심한 페르소나는 조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해주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명상이 좀 해결책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통합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네. 내 페르소나가 나 이렇게 왜 인스타그램에 그런 거 보면 내가 딱 사진 찍은 보면 엄청 예쁘고 깔끔하게 해놓고 나머지 엄청 막 엉망으로 해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페르소나일 수 있잖아요. 예. 내가 보이고 싶은 사회적인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올리고 막 좋아요를 막 갈구하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죠. 약간 명상적인 자각. 항상 깨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사실 진짜 나는 이렇지 않은데 네.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좋아요나 이런 호감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또 내 어두운 그림자 막 엄청 심한 질투와 막 쟤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의 그림자를 보면서 이건 나의 그림자 부분이 떠올랐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 네. 그게 꼭 이제 우리가 꼭 정신과 치료도 좋은 거지만 그런 식으로 좀 자각하는 거 그런 것도 네.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